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그릇을 팔던 노비에서 후궁이 된 여인. 충혜왕은 고려 제28대 왕으로서 충숙왕과 공원왕후 홍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놀기를 좋아하고 음탕한 기질이 있던 충혜왕은 왕위에 오른 후 정사는 뒷전으로 미룬 채 허구한 날 사냥을 나가거나 주위 고아를 막론하고 여색을 탐했습니다. 여염집 아낙네는 물론 신하들의 부인이나 딸, 심지어는 부왕의 후배인 수비 권씨와 숙공 휘령 공주까지 강간하는 악행을 일삼았지요. 미색이 있다는 말만 들리면 직접 말을 타고 나가 기어이 욕을 보이고 마는 성질이라 신하들은 충혜왕 앞에서 아예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천우와 강윤충만은 왕의 비위를 맞추느라 어디에 예쁜 여자가 있다는 말만 들리면 왕에게 고에 바쳐 그 여자를 범하도록 했지요. 그날도 내시 유성의 아내 인씨가 미색이라는 말을 들은 충혜왕은 구천우와 강윤충을 거느리고 유성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밤새 유성의 아내 인씨를 겁탈하고 대궐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노부 차림으로 말을 타고 도성거리를 지나가던 충혜왕이 길 모퉁이를 막 돌아갈 때였습니다. 오지 그릇이 가득 담긴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가던 여인이 몹시 힘이 드는지 충혜왕이 탄 말 앞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윤충이 얼른 앞으로 내달아 여인을 향해 큰 소리로 호령했지요. 썩 비키거라! 감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길을 막고 있는 것이냐? 강윤충의 호령에 놀란 여인은 급히 몸을 피하려 했으나 머리에 인 광주리의 무게를 못 이겨 오히려 충혜왕 쪽으로 몇 발짝 더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이런 미천한 것이 감히! 강윤충은 손에 쥔 채찍을 여인에게 휘둘렀고 그 바람에 놀란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쓰러졌지요. 비명 소리와 함께 광주리에 담겨있던 오지 그릇이 바닥에 굴러떨어져 와장창창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그 소리에 무심코 고개를 돌리던 충혜왕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여인에게 가 꽂혔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진 여인은 아직도 정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두 다리를 버둥거리고 있었는데 무릎 위로 반쯤 말려 올라간 치마 사이로 매끈한 허벅지가 그대로 드러났지요. 일순 충혜왕의 눈이 번뜩이며 음탕한 욕망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충혜왕은 찬찬히 여인의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다지 뛰어난 미색은 아니었지만 천민처럼 보이는 행색과는 달리 여인의 얼굴은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지요. 충혜왕은 아랫도리가 뻐근해지는 것을 느끼며 강윤충에게 일렀습니다. 오늘 밤 경의 집으로 갈 것이니 저 계집을 데려다 두어. 분부대로 시행하겠사옵니다, 마마. 강윤충은 허리를 숙이고 공손히 아뢰었습니다. 충혜왕은 만족한 표정으로 대궐로 돌아갔고 강윤충은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가 깨끗하게 몸단장을 시켜 왕이 기거할 침소에 들여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깨어진 오지 그릇값을 물어준다는 말에 강윤충을 따라 나섰던 여인은 으리으리한 대갓집에서 하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목욕을 하고 비단옷까지 몸에 걸치자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기만 했지요. 더군다나
하녀의 안내로 들어간 방에는 비당 금침이 깔려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 놓인 밥상 위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온갖 산의 진미가 잔뜩 차려져 있었습니다. 온종일 먹을 것이라곤 죽 한 그릇이 전부였던 여인은 밥상 위의 음식들을 보자 허기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뱃속에서는 지금 당장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이었지만 함부로 음식을 손에 대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줄임배를 움켜쥐고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여인이 눈앞에 놓인 음식을 보며 주체하기 힘든 식욕을 간신히 참고 있는데 방문이 열리며 낮에 보았던 남자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여인은 어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지체 높은 양반일 것이라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들었지요. 이리 가까이 오라. 거리낌 없이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은 남자는 떨리는 가슴을 애써 억제하고 있는 여인을 보더니 귀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서 가까이 와서 술을 따르라. 남자의 채근하는 듯한 말투가 두어 번 더 이어지자 여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떨리는 손으로 남자가 쥐고 있는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냐? 예, 소녀는 단양대군 왕유 어른 댁에서 오지 그릇을 파는 일을 하는 미천한 임녀라고 하옵니다. 오지 그릇을 판다. 그런 계집치고는 제법 얼굴이 반반하구나. 술을 연거푸 몇 잔 들이켠 남자는 은근한 눈길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느냐? 이리 오너라. 내가 그럼 가르쳐 줄 테니. 남자는 순간적으로 여인의 허리를 끌어당겼습니다. 훅 하니 끼쳐오는 술래와 더불어 여인의 귓전에 뜨거운 입김이 아련히 파고들었지요. 잘 들어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니라. 내가 이 나라의 임금이란 말이다. 여인은 남자의 그 말을 꿈결에서 전해지는 목소리처럼 희미하게 들으며 온몸으로 남자를 받아들였습니다. 꿈속에서 들은 말이 아니라면 지금 내 곁에 누워 계신 분은 상간마마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찌 되는가? 여인이 한쪽 손으로 지그시 가슴을 누르며 흥분을 가라앉히려는데 남자의 손이 조용히 여인의 어깨를 비단 이불처럼 감아들였습니다. 임녀라 했느냐? 예, 마마. 여인의 목소리는 마마 소리가 부끄러운 듯 조그만하게 들렸습니다. 그거 참 보통 계집이 아니로구나. 여인은 아이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며 남자의 품에 폭 안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껏 충해왕이 아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수동적이기만 했습니다. 임금을 모신다는 두려움과 조심성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여자가 색을 밝히면 음탕하다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충해왕은 임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었지요. 신음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여인들에 비해 임녀는 오히려 자신을 이끌어간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얼마 후 충해왕은 임녀를 대궐로 불러들였지요. 임녀와의 잠자리 이후 다른 여인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다지 큰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임녀는 하룻밤 사이에
오지 그릇을 팔러 다니는 일개의 미천한 종의 신분에서 임금을 모시는 후궁의 반열에 드는 행운을 붙잡았습니다. 당시 충행왕에게는 정실인 덕령공주를 비롯하여 희비 윤씨 외에도 여러 후궁들이 있었으나 충행왕은 개중 임녀의 처소에 출입하는 것이 잦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행왕의 음욕이 전과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요. 왕은 여전히 여색을 찾아 궐박 출입이 잦았으며 그렇게 한번 나가면 며칠씩 궐을 비우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충행왕은 희대의 페루나로도 역사에 오점을 남겼는데 1339년 5월에는 연회를 핑계 삼아 마련한 술자리가 끝나자 술에 취한 척하며 부왕의 후비인 수비 권씨의 처소로 뛰어들었습니다. 수비 권씨가 반항하자 신하들로 하여금 사지를 붙잡게 하고 한 손으로 입을 틀어 막은 뒤 강간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역시 부왕의 후배인 숙공 휘령공주를 강간했는데 그 수법이 수비 권씨를 강간할 때와 비슷했다고 전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수비 권씨는 시름시름 앓다가 이듬해에 죽었는데 일견에서는 자살로 한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원나라 귀족 출신인 숙공 휘령공주를 강간한 일은 나중에 원왕실에 알려져 충해왕이 폐위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지요. 임녀는 충해왕의 그러한 악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충해왕의 음욕을 채우는데 갖은 열의를 다했고 마침내 아들 석기를 낳았습니다. 임녀는 아들 석기의 복을 비는 잔치를 열 때마다 시장 상인들의 물건을 돈도 치르지 않고 강제로 빼앗았었는데 그 원성이 온 나라 안에 자자했습니다. 1342년 충해왕이 경상도 진변사로 있는 홍탁의 딸이 미색 중에 미색이란 말을 듣고 화비라는 칭호를 내려 대궐로 데려오려 하자 임녀는 셀쭉해진 표정으로 왕을 책망하듯 말했습니다. 마마께서는 어찌 그리도 무정하십니까? 임녀의 말에 충해왕이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과인이 무정하다니. 무정하시지 않다면 소녀에게 이르실 수는 없사옵니다, 마마. 그건 무슨 말인지 과인이 알아듣게 말해보라. 말투는 다소 엄한 듯해도 충해왕은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고 말했습니다. 소인 마마를 모시고 어엿한 왕손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다 할 이름이 없으니 아래 것들 보기에 민망할 따름입니다. 충행왕은 임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아직 입골도 하지 않은 홍탁의 딸에게는 화비라는 칭호가 내려졌는데 대궐에 먼저 들어온 자신에게는 아무런 칭호가 없으니 자기에게도 합당한 명칭을 내달라는 뜻이었지요. 충행왕은 슬그머니 비어져 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과인이 아직 내 속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하였구나. 그러면서 충해왕은 토라지 모양새로 앉아있는 임녀를 살며시 끌어안았습니다. 며칠 후 충해왕은 정식으로 임녀에게 은천옹주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임녀의 태생이 천한 노비인데도 옹주와 같은 칭호가 내려진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어느 누구도 그 일을 지적하고 나서지는 못했지요. 은천옹주라는 칭호까지 하사받은 임녀는 더욱 기고만장해졌으나 세간의 백성들은 그녀를 일러
한낱 오지 그릇이나 팔고 다니던 여자라 하여 오지옹주라고 낮춰 불렀습니다. 그 후 은천옹주는 화비 홍씨가 대궐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재상 윤침의 집에 기거토록 왕을 꼬들겼고, 충혜왕 역시 화비 홍씨를 몇 번 찾다가 발길을 뚝 끊어버렸지요. 처녀의 몸으로 화비에 봉해졌던 비운의 여인 홍씨는 결국 슬하에 소생 하나 두지 못하고 언제 사망했는지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음탕한 유욕의 제물로 쓸쓸히 사라졌습니다. 충혜왕은 은천옹주의 성하에 못 이겨 대궐 밖에다 사명궁이라는 궁궐을 새로 지으니 사역에 동원된 백성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만 갔지요. 충혜왕의 악행을 보다 못한 온 나라에서는 1344년 충혜왕을 원으로 압송하였고, 은천옹주를 비롯한 왕의 후궁들은 모두 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충혜왕은 이듬해인 1344년 정월 원나라 영경에서 계양으로 귀양을 가던 도중 악양현이라는 곳에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궐에서 쫓겨난 뒤 은천옹주의 생애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농신 자청비와 목축신 정수남. 옛날 옛적 준영국의 오로대감이 늙도록 자식을 못 얻어서 근심하다가 동쪽 산 너머 동계 남상 주절에서 온 스님이 제 절에 시주하면 자식을 볼 수 있을 거라 하여 동계 남상 주절로 시주하러 갔습니다. 검은 암소의 명주 배필과 쌀 백석과 금은 백냥을 싣고 동계 남상 주절로 가는데, 도중에 마침 서쪽 산 너머 서계 남근 수절에서 온 스님을 만났습니다. 대감은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동쪽 산 너머 동계 남상 주절에 시주하면 자식을 볼 수 있다 하여 시주하러 가는 길이요. 그 절 신령보다 우리 서계 남근 수절 신령이 더 염허하니 우리 절에 시주를 하십시오. 오로대감은 그 말에 귀가 쏠깃해서 가던 발길을 돌려 서쪽 산 너머 서계 남근 수절로 갔습니다. 싣고 간 옥간 배필과 쌀 백석과 금은 백냥을 시주하고 정성 들여 기도하니 아니나 다를까 부인이 아기를 갖게 되었지요. 그런데 동쪽 산 너머 동계 남상 주절 스님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로대감이 안 오기에 사람을 보내 알아보았지요. 그랬더니 글쎄 제 절에 시주를 안 하고 서계 남근 수절에 시주를 했다 하였습니다. 그만 화가 나서 제 절 신령님께 빌기를 대감 부인에게 점지할 아기를 그 집 여자 종에게 줘버려라고 빌었지요. 그래서 오로대감집 여자종 정수덕이도 똑같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10달이 차서 오로대감 부인과 그 집 여자종 정수덕이가 같은 날 같은 시에 아기를 낳았는데, 대감 부인은 딸을 낳고 정수덕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대감 딸은 이름을 자청비라고 짓고 정수덕이 아들은 이름을 정수남이라고 지었지요. 이때 하늘 옥황궁에서 문관 벼슬을 하는 문곡성도 같은 날 같은 시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문왕성 문도령이라고 했습니다. 자청비는 무럭무럭 잘 자라서 어느덧 나이 15살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자청비가 우물가에 빨래를 하러 갔는데 이때 마침 하늘 옥황궁 문곡성의 아들 문왕성 문도령이
그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도령은 준영국 동계남상 주절 주청당의 거무 선생에게 글배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더운 여름날이라 목이 몹시 마른데 우물가에서 웬 처녀가 빨래를 하고 있기에 물 한 바가지를 청했지요. 아기씨, 내 지금 목이 몹시 마르니 물 한 바가지만 얻어 먹읍시다. 그러자 자청비가 바가지에 우물물을 가득 떠다가 문도령에게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버들잎을 주르르 훑어서 바가지에 띄워 주었습니다. 문도령이 물을 먹는데 버들잎을 후후 불어가며 먹으려니 얼마나 성가시고 귀찮겠습니까? 그래서 불평을 했지요. 아기씨는 겉모습과 달리 속마음은 고약한가 보. 어찌 물도 마음대로 못 먹게 심술을 부린단 말이오. 도련님, 그게 아니라 급히 물을 마시다가 체할까봐 천천히 드시라고 그랬습니다.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생각한 것처럼 속마음이 고약한 게 아니라 참으로 어질고 똑똑한 처녀였거든요. 그래서 문도령이 누이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불평을 했으니 용서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도련님은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동계 남상주절 죽청당에 가는 길입니다. 거기는 무슨 일로 가십니까? 거기 사는 거무 선생에게 글 배우러 갑니다. 자청비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말하기를 도련님, 우리 오라버니가 벌써부터 동계 남상주절 주청당 거무 선생에게 글 배우러 가고 싶어 하더니 글동무가 없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함께 가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연의 말입니다. 그거 참으로 좋습니다. 글동무가 있으면 나도 심심하지 않아서 좋지요. 그러면 도련님은 여기서 잠시 기다리십시오. 제가 집에 가서 오라버니께 그 말씀을 자랑했습니다. 자청비가 바삐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 아버지 앞에 꿇어앉아 간청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동계 남상 주절 주청당에 좋은 스승이 있다 하니 글 공부하러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딸 자식이 무슨 글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물 길어 밥하고 배 짜서 옷 찢는 일만 배우면 그만이지. 하며 허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청비는 굽히지 않았지요. 어머니,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딸 자식이라고 글 못 배우게 하면 나중에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신 뒤 제사에 충문, 지방은 누가 쓴단 말입니까? 그 말은 그럴듯하구나. 그러면 어서 가서 글 공부 많이 하고 돌아오너라. 겨우 허락을 얻고 나서 길 떠날 채비를 하는데 남자 옷 입고 남자처럼 꾸며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우물가에 가서 문도령을 만나 처음 보는 것처럼 인사를 했지요. 나는 자청비의 오라버니 자청도령이라 하오. 나는 문왕성 문도령이라고 합니다. 나이를 따져보니 두 사람이 같은 해,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습니다. 누가 위고 아래고 할 것도 없이 서로 허물없는 동무로 지내기로 하고 둘이 함께 동쪽 산 너머 동계 남상 주절 주청당으로 갔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거무 선생 아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한솥밥 먹고 한 방에서 잠을 자며 공부를 하는데 자청비는 잠을 잘 때 제 곁에 은대야를 갖다 놓고 물을 가득 채운 뒤에 은저, 노절을 걸쳐두고 잠을 자는 거였습니다. 문도령이 물었지요.
자청도령은 무슨 일로 운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잠을 자는가? 자청비는 대답이 궁색하니까 지어내서 대충 둘러댔지요. 이렇게 하면 글 공부가 더 잘 된다기에 그렇다네. 문도령은 글 공부가 더 잘 된다는 말에 자기도 은대하에 물을 가득 떠다 놓고 은저 노저를 걸쳐두고 잠을 잤습니다. 행여 물이 엎질러질세라 젓가락이 떨어질세라 조심조심 하느라고 문도령은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밤에 못 자고 낮에 꾸벅꾸벅 조느라고 글 공부가 뒤졌지요. 그런데 자청비는 젓가락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밤에 마음 놓고 잠을 자고 낮에 맑은 정신으로 공부를 하니 늘 문도령에게 앞섰지요. 문도령은 자청비에게 뒤지는 것이 몹시 부끄럽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자청비에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글 공부는 내가 자네한테 뒤질지도 모르지만 활솜씨로 말하면 내가 나을 걸세. 어디 한번 겨루어 볼 텐가. 자청비가 그러자 하고 내기를 해보니 문도령이 쏜 화살은 300걸음 나아가는데 자청비가 쏜 화살은 600걸음이나 나아갔습니다. 자청비는 똑똑하기만 할 뿐 아니라 힘도 무척 세었거든요. 문도령은 글 공부에다가 활 쏘기까지 자청비에게 뒤지자 더 부끄럽고 속상했습니다. 대체 무엇으로 자청비를 앞서보나 궁리하다가 하루는 또 다른 내기를 걸었지요. 글 공부와 활쏘기는 내가 자네한테 뒤질지 모르나 오줌 멀리 갈기기로는 내가 나을 걸세. 어디 한번 겨루어 볼 텐가. 아뿔싸. 오줌 멀리 갈기기가 내기라니 자청비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문도령은 벌써 오줌을 6발이나 갈겨놓고 뽐을 내면서 어서 해보라고 잘난 체를 했습니다. 자청비는 궁리 끝에 대나무 대롱을 몰래 바지춤에 감추어 두고 그리로 오줌을 갈기니 12발이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기에도 자청비가 이겼지요. 그러고 나니 다시 문도령이 내기하잔 말을 안 했습니다. 이러그러 한 3년이 지났는데 하루는 문도령의 아버지 문곡성이 하늘에서 기별을 보내기를 서수대왕 딸 아기와 혼례를 치러야 하니 속히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문도령이 기별을 받고 하늘로 돌아가려 하니 자청비는 마음속으로 서운하기 짝이 없지만은 내색하지 않고 저도 같이 돌아가기로 했지요. 둘이 같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냇가에 이르렀는데 마침 여름철이라 날씨가 몹시 더웠습니다. 문도령이 말을 하기를 자청도령, 3년 동안 글 공부를 하느라 우리 몸에 글때는 안 올랐을까? 여기서 미역이나 감고 가세. 그래서 미역을 감으러 냇물에 들어갔습니다. 문도령은 옷을 벗고 아랫물에 들어가서 미역을 감고 자청비는 옷을 입고 윗물에 들어가서 미역을 감았지요. 자청비가 미역을 감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 마음을 모르는 문도령이 야속하기 그지없건만은 속마음을 전할 길이 없었거든요. 궁리 끝에 버들잎을 따다가 글씨를 써서 물에 동동 뛰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저 혼자 먼저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문도령은 그것도 모르고 미역을 감다 보니 버들잎이 동동 떠내려오는데 거기에 글자가 까무까무 쓰여져 있었습니다. 건져서 읽어보니 이렇게 써놨지요. 바보 같은 문도령아, 3년 동안 함께 지내며 남녀 구별도 못하고
자청도령인지 자청비인지도 몰라본단 말이냐? 깜짝 놀란 문도령이 그제서야 내망을 알았습니다. 3년 전 우물가에서 바가지에 버들잎을 띄워주던 그 아가씨가 바로 자청비이고 3년 동안 함께 지낸 글동무 자청도령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요. 어쩐지 닮았다 하면서도 오누이 사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냈는데 말이지요. 문도령이 부랴부랴 자청비를 찾으니 벌써 어디론가 가버리고 자취도 없었습니다. 허겁지겁 물에서 나와 옷을 입는다는 것이 저고리 소매에 두 다리를 꿰고 바짓가랑이에 두 팔을 끼웠습니다. 그 모양을 해가지고 헐레벌떡 자청비 뒤를 쫓아갔지요. 3년 전 물 얻어먹던 우물가에 이르러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서 자청비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간에서 큰 소리로 자청비를 불렀습니다. 자청비 아가씨! 자청비 아가씨! 문도령이 왔으니 문을 열어주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허락을 얻으면 열어주겠습니다. 문도령이 자청비 어머니, 아버지 있는 문 앞에 가서 엎드려 고했습니다. 저는 하늘 옥황궁 문왕성 문도령으로 자청비 아가씨와 함께 글공부하던 글동부입니다. 잠깐 들어가서 아기씨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묻는 말에 대답을 해보게. 꽃 중에 중한 것은 무엇인가? 벽꽃이 가장 중하고 목화꽃이 그 다음입니다. 왜 그런가? 사람에게는 먹는 거, 입는 것이 중한데 벽꽃은 곡식을 만들고 목화꽃은 옷감을 만들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 중에 중한 것은 무엇인가? 부모 형제가 가장 중하고 동무가 그 다음입니다. 그건 왜 그런가? 사람의 몸과 마음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데 부모 형제는 내 몸을 지키고 동무는 마음을 지킴으로 그렇습니다. 그만하면 내 딸의 동무가 될 만하다. 겨우 허락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자청비가 금세 남자 옷을 벗어버리고 12폭 헛단 치마에 끼끼 적삼을 고이 받쳐 입고 나오는데 그 모습이 선녀처럼 고왔습니다. 둘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이 깊어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문도령이 박씨 하나를 꺼내어 자청비에게 주면서 이 박씨를 대문간에 심어 줄이 뻗고 열매가 익으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소 하고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얼레빗을 반으로 잘라 한쪽은 제가 갖고 한쪽은 자청비에게 주면서 나중에 다시 만날 때 증표로 삼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도령은 하늘로 올라갔지요. 자청비는 문도령이 떠나간 뒤에 곧 박씨를 대문간에 심었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갖고 왔더니 금세 줄이 뻗고 열매가 열리고 얼마 안 있어 박이 토실토실 익었지요. 그런데도 문도령한테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해가 바뀌어 이듬해 봄이 되어도 문도령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감감무소식이었지요. 자청비가 슬픔에 잠겨 지내다가 하루는 밖에 나가보니 동네 장정들이 저마다 지게에 나무를 한 짐해서 지게머리에 울긋불긋 진달래를 꽂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청비 집 종 정수덕의 아들 정수남은 양지 쪽에 멍석 깔고 누워 쿨쿨 낮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수남아, 다른 집 장정들은
나무 한 짐 해서 지게머리에 고운 진달래까지 꽂아지고 오는데 너는 어인일로 낮잠만 자느냐? 정수남이 잠을 깨어 대답하기를 아기씨, 말 9마리에 소 9마리만 있으면 나도 나무를 많이 해오겠소. 하기에 말 9마리에 소 9마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수남이 말과 소를 몰고 오동산에 나무를 하러 갔지요. 가다가 다리가 아프니까 말 9마리와 소 9마리를 모두 동서로 뻗은 버드나무 가지에 단단히 붙들어 메어 놓고서는 자기는 양지 쪽에 들어 누워서 낮잠을 잤지요. 낮잠을 얼마나 길게 잤는지 7번 해가 뜨고 7번 해가 지도록 잤습니다. 그렇게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글쎄 말 9마리와 소 9마리가 죄다 굶어서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정수남은 죽은 마소의 가죽을 벗겨내고 마른 삭정이를 모아다가 불을 피워 고기를 구웠습니다. 익었는가 한 점, 썰었는가 한 점, 이렇게 먹다 보니 말 9마리와 소 9마리를 다 먹어버렸지요. 남은 것은 말가죽 9장과 쇠가죽 9장인데 이것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다 보니 연못 가운데 오리가 동동 떠서 놀고 있었습니다. 죽은 마소 대신 저놈이나 잡아야지. 정수남이 오리를 잡으려고 도끼를 연못에 던졌지요. 그런데 오리는 못 맞추고 도끼만 물에 붕덩 빠뜨려 버렸습니다. 할 일 없이 도끼를 찾으러 옷을 벗고 연못에 들어갔지요. 한참 동안 물속에서 헤매다가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오니 글쎄 말가죽 9장과 소가죽 9장에 벗어놓은 옷까지 몽땅 도둑이 훔쳐가고 말았습니다. 정수남이 발가벗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는데 밝은 낮에는 남부끄러워서 못 가고 밤이 되기를 기다려 몰래 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남부끄러워 앞문으로는 못 들어가고 샘문으로 들어가 장독 속에 숨어 있었지요. 자창비가 밤늦게 장을 들어 장독간에 갔더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장독 뚜껑이 들썩들썩 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시커먼 것이 옷도 안 입고 웅크리고 있지 뭐예요. 아우 깜짝이야. 내가 사람이냐 귀신이냐? 사람 중에서도 정수덕의 아들 정수남이요. 아니 너는 마소를 끌고 산에 나무하러 가더니 마소는 어디 두고 도끼는 어디 두고 또 옷은 어디 두고 이 꼴이 되었느냐? 정수남이 거짓말로 얼렁뚱땅 둘러댔습니다. 글쎄, 내가 나무하러 어동산에 올라갔더니 하늘 옥황궁 문도령이 제자 3,000명을 거느리고 내려와 꽃구경을 하기에 정신없이 구경하다 깜박 잠이 들었는데 잠을 깨어보니 마서도 간 곳 없고 도끼도 간 곳 없고 옷도 간 곳이 없더이다. 자창비는 문도령이라는 말에 그만 귀가 쏠깃하여 새빨간 거짓말에 홀딱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문도령이 아직도 걔 있느냐? 꽃구경이 좋아 며칠 묵어 간다고 합디다. 가보고 싶으시면 나와 함께 가십시다. 그래, 당장 가보자꾸나. 날이 밝아 자창비가 어머니 아버지께 오동산에 꽃구경 가게 허락을 해달라 하니 어머니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주었습니다. 몇 번 졸라도 허락을 안 해주니 마음은 바쁘고 해는 자꾸 가고 해서 그만 몰래 가기로 했지요. 문도령을 만나는데 아무 옷이나 입고 갈 수 없으니
열투포 헛단 치마에 깨끼 적삼을 고이 받쳐 입고 오동산으로 올라갈 채비를 했습니다. 정수남아, 정심은 무엇으로 싸갈까? 메밀 범벅을 만들되 아가씨 거실랑 메밀가루 닷대에 소금 닷대 놓고 내 정심일랑 메밀가루 단말에 소금은 넣는 둥 마는 둥 하십시오. 정수남이 말한 대로 메밀 범벅을 만들어 쌓아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수남이 앞장서고 자청비가 뒤를 따라 올라가는데 산길이 하도 험하여 고운 옷은 다 찢어지고 팔다리는 가시에 찔려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자청비는 문도령을 만날 생각에 힘들다 말 한마디 안 하고 부지런히 올라갔지요. 어느 만큼 가니 시장기가 돌아 싸가지고 간 메밀 범벅을 먹는데 정수남은 메밀가루 단말에 소금은 넣는 둥 마는 둥한 것이라 괜찮았지만 자청비의 정심은 메밀가루 닷대에 소금 닷대를 넣은 것이라 얼마나 짜겠습니까? 먹고 나니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지요. 아우 짜! 정수남아, 샘물은 어디에 있느냐? 저기 콸콸 흐르는 내를 건너가야 샘물을 마실 수 있지요. 자청비가 샘물을 마시러 내를 건너는데 치마 적삼을 벗어놓고 속옷만 입은 채로 내를 건넜습니다. 정수남이 옷을 어디엔가 감춰버리고 능글능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청비가 정수남에게 속은 것을 알았지요. 속으로 화가 부글부글 끓었지만 겉으로는 은근히 좋은 말로 달랬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밤이나 지내게 돌을 주워 담을 쌓아 움막이나 지어보자, 응? 정수남이 왈각딸각 움막을 지는데 돌을 주워 담을 쌓고 풀을 베어 지붕을 이으니 금방 어엿한 움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 사이에 틈이 생겨 구멍이 여기저기 숭숭 뚫렸습니다. 자청비가 움막 안에 들어가 불을 켜놓고 말했지요. 돌틈 구멍이 숭숭 뚫려 찬바람이 들어오니 밖에서 보고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을 찾아 풀을 베어다가 막아다오. 정수남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풀을 베어 돌구멍을 막는데 자청비가 움막 안에 있다가 10구멍을 막으면 9구멍을 빼고 5구멍을 막으면 4구멍을 빼니 막아도 막아도 끝이 없었지요. 이러구러 이튿날 아침 날이 밝으니 정수남이 제풀에 화가 나서 동으로 펄쩍 서로 펄쩍 뜀뜨기만 하였습니다. 자청비가 또 좋은 말로 달랬지요. 그리 말고 이리 와서 내 무릎이나 베고 누우면 쑥대 같은 내 머리를 비껴주마. 정수남이 좋아라고 자청비 무릎을 베고 누우니 자청비가 쑥대밭같이 흐트러진 머리를 쌀이나무 꼬챙이로 올로리 비껴주었습니다. 정수남은 밤새 돌구멍을 막느라고 한잠도 못 잔 데다가 머리를 만져주니 그만 잠이 소록소록 쏟아져서 이내 드렁드렁 코를 고며 잠을 잤지요. 이때 정수남의 머리 빗겨주던 쌀이나무 꼬챙이가 잘못하여 귀를 찌르니 정수남은 그만 먼 산에 봄눈 녹듯 스르르 죽어버렸습니다. 자청비가 깜짝 놀라 정수남을 흔들어 깨웠지만 한 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리가 없었지요. 할 일 없이 혼자서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니 어머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허락도 얻지 않고 꽃구경 간 것을 나무라며 정수남은 어찌하고 혼자서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정수나무, 쌀이나무 꼬챙이에 귀가 찔려 죽었습니다. 내가 얌전치 못해서 사람 목숨까지 잃게 했구나. 그렇게 부정한 딸을 집에 둘 수 없으니 당장 나가거라. 자창비가 집에서 쫓겨나 가만히 생각하니 집에 다시 들어갈 길은 죽은 정수나무를 살리는 길뿐이었습니다. 죽은 정수나무를 살릴 길은 서청 꽃밭에 가서 죽은 사람 되살린다는 환생꽃을 얻어오는 길뿐이었지요. 그래서 그날로 신들매를 고쳐 메고 길을 떠났습니다. 자창비는 몇 달이 걸려 서청 꽃밭에 가서 환생꽃을 얻어다 정수남을 다시 살렸다고 합니다. 훗날 자창비는 작은 농신이 되어 인간 세상 농사 짓는 법을 잘 다스렸고, 정수남은 하세경으로 목축신이 되어 온갖 가축을 기르는 일을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동물 유래담. 첫 번째 이야기, 개미와 왁새와 메뚜기. 개미와 왁새와 메뚜기가 모여서 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놀다 보니 배가 고파 오기 시작했지요. 개미가 나서서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각자 먹을 것을 얻어와서 함께 먹자. 내가 밥을 마련할 테니 너희들은 반찬을 준비해. 알았어. 마침 어떤 아낙네가 머리에 밥을 이고서 길을 가는데 개미가 발에 슬금 기어올라서 갑자기 발가락을 꽁 물었습니다. 아야야야야! 아낙이 깜짝 놀라 몸을 기우뚱하니 이고 있던 밥그릇이 떨어져 밥이 땅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개미는 그 밥을 주워서 유유히 약속 장소로 돌아왔지요. 개미가 왁새와 메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왁새가 혼자서 입에 붕어를 물고 나타났지요. 메뚜기는 어쩌고? 글쎄, 함께 물고기를 잡는 참인데 물속으로 쏙 들어가더니 나오질 않아. 한참 기다리다 물고기가 물에 뜨길래 그냥 물어왔어. 그냥 우리끼리 먹자고. 그러면서 개미와 왁새가 붕어의 배를 가르니 메뚜기가 어우, 덥다 더워. 하고 머리를 뒤로 쓰다듬으면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 붕어는 내가 잡은 거 맞지? 그 말에 왁새가 토라져서 입을 삐죽 내밀었지요. 그게 내가 잡은 거지. 어째 내가 잡은 거냐? 둘은 서로 자기가 붕어를 잡았다고 옥신각신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메뚜기가 이마를 자꾸 쓰다듬어서 이마가 뒤로 훌떡 벗겨지고 왁새는 입술을 쭉 내빼는 바람에 입이 삐죽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이 그런 이상한 모습을 다투는 것을 본 개미가 허리를 잡고서 얼마나 웃었던지 그때부터 허리가 잘록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개와 원숭이. 서로 친구지간인 원숭이와 개가 함께 길을 가다가 개는 떡을 줍고 원숭이는 감시를 주었습니다. 떡이 탐난 원숭이가 개한테 사탕 발림을 했습니다. 이 감씨를 땅에 심으면 나무가 솟아나서 맛있는 감을 실컷 먹는단다. 그러자 개는 원숭이더러 감씨를 떡과 바꾸자고 하였지요. 원숭이는 떡을 받아 들자마자 얼른 나무를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바보야, 지금 감씨를 심어서 언제 따먹냐? 5, 6년은 지나야 할걸? 개는 그제서야 속은 줄을 알고 분이 났으나
나무에 올라갈 도리가 없었지요. 개는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바보, 떡은 삭은 가지에 매달아 놓고 먹으면 더 맛있다던데? 그러자 원숭이는 얼른 삭은 가지에 떡을 매달았지요. 그때 휘잉 바람이 불자 삭은 가지가 똑 부러지며 떡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떡이 하필 개의 등짝에 툭 떨어지는 바람에 개의 등이 납작해졌지요. 개는 아픈 것을 참고서 얼른 떡을 집어들고 돌틈으로 기어 들어갔지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내려와 쫓아갔으나 좁은 돌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개가 혼자서 야금야금 떡을 먹으니 화가 난 원숭이가 에이, 이거나 먹어라! 하면서 돌틈으로 엉덩이를 대고 방귀를 뽕 뀌었습니다. 화가 난 개가 집게발로 원숭이 엉덩이를 꽉 집으니 원숭이가 깜짝 놀라서 폴짝폴짝 뛰면서 도망갔지요. 이때 원숭이 살점이 개 발에 가 붙어 지금도 개의 집게발에는 털이 송송 나 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엉덩이는 이때 개한테 살점을 뜯긴 탓으로 여지껏 털이 없이 빨갛기만 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꿩과 쥐. 산골에 꿩이 한 쌍 살고 있었습니다. 가을 내에 놀다가 겨울이 찾아오니 먹을 것이 없었지요. 먹을 것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참새 한 마리가 쥐구멍에다 대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생원, 큰서방님, 저한테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자 쥐가 알았네 하면서 구멍 밖으로 먹을 것을 내주는 곳이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꿩이 쥐구멍에 다가갔는데 안에다 대고 뭐라 불러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토끼가 있기에 물으니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대답했지요. 아, 그거야. 고양이 밥거리라고 하면 되지 뭐.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가자 꿩이 쥐구멍에 입을 대고서 말했지요. 이봐! 고양이 밥거리! 그러자 마침 수숫가루를 치고 있던 쥐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부화가 났던지 쪼르르 달려나와 한 손으로 꿩의 목을 쥐고 한 손으로 꿩의 꽁무니를 탁 하고 쳤습니다. 이때부터 꿩의 목이 기다랗게 되고 꽁무니가 새빨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메추리와 여우. 여우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던 중 길가 나뭇가지에서 졸고 있던 메추리를 낚아챘습니다. 그런데 메추리가 울며 여우에게 말했지요. 나를 안 잡아먹고 살려주기만 하면 아주 배불리 먹게 해줄게. 정말이지? 여우는 메추리를 앞세우고 그 뒤를 밟았습니다. 마침 어떤 아낙네가 함지에 밥을 이고 길을 가는데 메추리가 아낙의 손이 덜똥말똥한 곳에 앉았다가 폴짝폴짝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밥 한지를 내려놓고서 메추리를 잡으려고 앞으로 쫓아가기 시작했지요. 그 사이에 여우가 함지 속의 밥을 맛있게 훔쳐 먹었습니다. 한참 뒤에 메추리가 돌아와서 물었지요. 어때? 내 말이 맞지? 이번엔 한번 우스운 꼴을 볼래? 그래. 이때 길가에 옹기짐을 짊어지고 가는 형제가 있었는데 메추리는 형제의 옹기짐 위에 슬쩍 올라 앉았습니다.
동생이 작대기를 들고서 살금살금 다가가 메추리를 탁 때리니 새는 간 곳 없고 옹기만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형이 홧김에 작대기로 동생의 옹기짐을 때려 깨니 동생도 달려들어 서로 옹기를 몽창 깨고 말았습니다. 여우와 메추리는 그 꼴을 보고는 배를 움켜쥐면서 한참을 웃었지요. 참, 저런 웃음꼴도 있을까? 메추리가 다시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고 서러운 꼴을 한번 볼래? 그래, 그거 좋지. 메추리는 여우로 하여금 땅속에 들어가 코를 빼꼼 내밀고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살짝 올라가 앉으니 지나가던 나무꾼이 작대기로 힘껏 메추리를 후려 때렸지요. 메추리가 살짝 날아 피하니 작대기가 여우의 코빼기에 정통으로 맞아 피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이때부터 여우 코가 빨개졌다고 합니다. 그때 메추리가 포르르 날아와 물었습니다. 아프고 서러운 꼴이 어때? 그러자 화가 난 여우가 펄쩍 뛰어서 메추리를 낚아채서 입에 집어넣었지요. 그러자 메추리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봐, 여우야. 죽기 전에 어머니 소리나 들어보게. 어머니 한번 불러줘. 여우가 어머니! 이렇게 소리치는 순간 메추리가 여우 입에서 벗어나 훌쩍 날아올랐지요. 여우가 펄쩍 뛰면서 메추리를 물었지만 몸통은 못 물고 겨우 꽁지를 무는 바람에 메추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메추리 꼬리에 꽁지 깃이 없는 것은 이때의 일 때문이라고 하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